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필을 쓰고 있는 서현복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힘드시죠? 주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주부들이신데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가 이토록 미로를 헤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강한 이 나라의 아줌마가 아니던가요? 재택근무에 온라인 수업에 도무지 낯설기만 한 일상을 보내게 된 우리 가정을 아마도 슬기롭게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을 해봅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고달프게 지내는 주부님들께 저는 또 한 가지의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자신을 위한 꿈 하나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사회에 글감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 힘들지만 의미 있고 기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은 수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감이 사회에도 가정에도 넉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필의 역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했습니다. 여기 연암 박지원의 멸화 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중기에 연암 박지원이 중국의 천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오다가 열화지방의 경관이 하도 좋아서 쓴 기행문입니다. 우리나라 수필로서는 처음 수필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말과 글이 속박되다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수필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이 곧 일어났고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수필은 1970년대에 와서 전문 수필지가 생기면서 그 수필지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는 그 등용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호 수필가가 되신 분이 정목일 수필가이십니다. 정목일 수필가는 다양한 소재를 깊은 사유를 거친 품격 있는 문장력으로 표현하셔서 우리나라 서정수필의 대가로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꾸준한 작품 활동과 후진 양성에도 기여하신 분입니다. 저도 습작 시절에 열심히 탐독하던 수필의 본보기였습니다. 한편 금화 피천득 수필가의 글도 저는 즐겨 읽었는데 그분의 수필관에 공감했고 간결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수필에 이끌렸습니다. 그분의 수필관은 소시민의 삶의 바탕을 둔 자신도 편하고 독자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아름답고 찬양할 만한 편하고 쉬운 글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글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피천득 선생님의 이 수필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필이라는 글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져 있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은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부 여러분, 지금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나 의욕이 생기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전에는 수필의 분량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원고지 5매짜리의 짧은 수필에서부터 융통성 있게 허용되어 있어서 글쓰기 시도에 마침 좋은 시기인 듯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필 쓰기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필 쓰기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필의 정의에 대하여 흔히 수필을 북가는 대로 쓰는 무형식의 글이라고 하지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은 수필이 쓰는 이의 개성적인 형식과 문체와 향기를 자유롭게 담아내는 자신의 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보는 일기와는 달리 독자가 있고 또 시소설과는 달리 논픽션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수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하고 싶어서 어쩌냐게 이 칠판에 글씨를 써봤는데 저는 요새 이게 컴퓨터에서 글자가 빠져나오는 줄 모르고 혼자서 옛날 교편생활 하던 생각하고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길래 수필만 쓰고 오늘 그냥 제 글씨로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먼저 여기 간단하게 수필의 정의를 아까 북가는 대로 쓰는 무형식의 글이라고 했죠. 그것만 적을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글씨가 고르지 못한데 북가는 대로 쓰는 무형식의 글이 수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형식과 문체와 향기를 개성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수필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수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재와 주제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거 잘 안 되네. 소재는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제는 소재만 써가지고는 이게 수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야 그게 자신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 여기 침향이라는 책은 정목일 우리나라의 제1호 수필가께서 쓰신 책인데 이 침향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소재와 주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인식해 보시라고 제가 다는 못 읽겠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향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어느 날의 차회였다. 뜻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전통차인 녹차를 들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다. 차인 시옷 선생이 주재하는 차회에 가보니 실내엔 전등 대신 몇 군데 촛불을 켜놓았고 여러 가지 다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시옷 선생은 끓인 차를 찻잔에 따르기 전 문갑 속에서 창호지로 싼 나무 토막 한 개를 소중스러이 꺼내 놓았다. 그것은 약간 거무튀튀한 빛깔 속으로 반지르 윤기를 띠고 있었다. 마치 관솔가지처럼 보이는 이 나무 토막을 시옷 선생은 양손으로 감싸지고 비비며 말씀하셨다. 이게 침향이라는 거요. 나를 포함한 차회 회원들은 그 나무 토막을 코로 가져가 향기를 맡아보았다. 향나무보다 더 깊은 향기가 마음속까지 배어왔다. 옛 차인들이 끓인 차를 손님에게 권할 때 손에 배인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 침향으로 손을 비벼 향긋한 향기를 찻잔에 적신 다음 권해드리는 것이라오. 나는 이날 시옷 선생으로부터 처음으로 침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침향은 땅속에 파묻힌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썩지 않고 있다가 홍수로 인해 땅 위로 솟구치게 된 나무라고 한다. 향나무가 1000년 동안 땅속에 썩지 않고 아는 채로 파묻혀 있다가 땅 위로 솟아오른 것이어서 그 나무엔 1000년의 심오한 향기가 배어난다는 것이다. 나무가 땅속에 묻혀서 1000년 동안 썩지 않은 것은 땅속이 물기가 많은 곳이었거나 나무가 미라가 된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이 침향은 땅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향기를 간직하게 된다고 한다. 침향을 들고서 1000년의 향기를 맡아보았다. 땅속에 묻힌 1000년의 향기가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이 침향이야말로 썩지 않는 나무의 살이이거나 나무 영혼일 것만 같았다. 침향에 1000년 침묵의 향내가 묻어났다. 방 안의 촛불들이 잠시 파르르 감격에 떠는 듯했다. 차를 들면서 1000년의 시공이 내 이마와 맞닿는 듯한 느낌이었다. 1000년의 그림자가 찻잔에 감겨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도 가끔 침향을 맡으며 삶 속에 그 향기를 흘려보내고 싶어한다. 침향을 보배이듯 간직하고 계신 시옷 선생님이 부럽기만 하다. 나는 가끔 침향을 생각하며 그 향기를 꿈꾼다. 과연 무엇이 1000년 동안 썩지 않고 향기로울 수 있을까? 세월이 지날수록 퇴색되지 않고 더욱 향기로울 수 있단 말인가? 침향이야말로 영혼의 향기가 아닐까? 땅속에 파묻혀 아무도 모르게 버려있던 나무 토막이 1000년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읽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뒷부분은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는 주제라고 말씀드리겠고, 앞부분은 이 침향의 소재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은 즉 문장이 그 사람의 언어와 문자와 문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되도록 현대 수필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현대 수필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미사여구 나열은 참신성이 떨어지고 긴 문장은 유연하지만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리듬을 살리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읽으면서 리듬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호흡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퇴고입니다. 퇴고를 하기 전에 이 글에서 소재와 주제에 대하여 잘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필에서는 주제가 있어야 자신의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아셨겠지요. 그 다음에 제목. 제목을 먼저 정하기도 하고 글을 쓰면서 나중에 정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제 속에서 제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제의식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목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5볼로 포개진 절에서 쓰는 바리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리떼를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리떼가 정령 스님들의 공양 그릇임에 절간 시렁이에 곱게 얹혀 있어야 제격이련만 내가 가진 바리떼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내 어머니의 애잔한 숨결이 절절하게 스며 있다. 이렇게 저는 글을 이끌어냈고, 이거는 소재에 불과하지만은 어머니가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뒤에 이 바리떼를 사셨는데,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서 그 어머니의 그 6.25 전쟁과의 관계에 결부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인데 이 주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그릇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바리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구성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하셨으면 퇴고를 하셔야 됩니다. 퇴고는 글쓰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퇴고는 글을 잘 쓰시는 대가 분들도 몇백 번씩 퇴고를 하시고는 하는데, 퇴고에 따라서 그 작품이 얼마나 좋은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500번 이상 퇴고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30년 전에 쓴 이 바리떼도 지금도 저장해 놓은 걸 꺼내서 또 다듬고 빼고 또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퇴고가 글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수필을 쓴다면 좋은 수필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오래된 작품들도 다시 읽으면서 퇴고를 거듭하곤 한답니다. 수필은 결국 자신의 인생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수필을 쓴다면 좋은 수필과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닦으면서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발견, 삶의 의미가 독자의 마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수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솔하고 현명한 사유를 거쳐서 글을 쓰고 퇴고를 거듭하면서 영혼을 담는 그런 수필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50살에 늦깎이 등단을 하였는데 그것도 어머니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로 살아가길 바라시던 딸의 삶이 집안에만 안주하는 것을 마음 상해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볼까 궁리하다가 글쓰기를 떠올리게 되었죠.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썼던 기억이 난 것입니다. 10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울에서 외가로 피난 내려왔고 학교에 편입을 하였는데 말씨도 얼굴도 낯선 데다가 따돌림으로 외톨이가 되었죠. 학교가 파하면 홀로 교문 앞에 있는 서점을 기웃거리다가 당시에 세봇이라는 아동 월간지를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구독하게 해주어서 책에 집중하면서 그 왕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범학교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도 학교에서 문학활동을 하며 마음을 글로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써보기로 하였지요. 그 후 등단을 알리는 통지가 오던 날 마침 어머니도 와 계셨는데 당신을 소재로 쓴 작품 바리떼를 읽어드리며 둘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리신 듯 소중하게 책을 꾸려가셨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쉽고 죄스럽던 마음에 초기 수필은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혼사가 있으면 이웃끼리 서로 돕던 시절, 오징어 오리고 율랑과 조란을 빚어 패백 음식을 만드시던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았던 저는 딸들 결혼에 친지 결혼식 날에 어머니처럼 흉내내듯이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패백 음식을 만들며 라는 수필을 썼지요. 패백 음식을 만들며, 이거는 어머니가 소녀딸들을 위해서 만드신 패백 보자기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혼수품으로 혼사를 치르고 남은 조각보들을 가까이 두고 보다가 언젠가 친정에 가서 한밤에 바느질 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상념을 한 끝에 조각보의 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첫 수필집의 제호로 쓰기도 하였지요. 여기 화문석 주머니는 딸들한테도 모두 화문석을 담아서 시집 보내고, 이거는 제 몫으로 남아서 기념으로 걸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제 수필집 속에도 어머니의 작품이 그려져 있는데, 또 여기 보면은 편지꽂이나 이런 상보나,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가도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어머니를 보듯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제 이 조각보의 꿈을 보신 그 선배 선생님들이나 또는 패백 음식을 만들며 이런 글을 보시고 사라져가는 전통의 향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수필이 하는 역할이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또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각보의 꿈 일부를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조각보의 꿈. 조각보는 당신의 혼신이 깃든 작품 세계인지 모른다. 조각보 한 점을 완성하면서 깊은 상념과 시행착오인들을 얼마나 거듭하셨을까. 봉제와 해체로 지새운 밤은 어느 만큼이었을까. 어머니가 꿈꾸어오던 이상향의 현실을 바라며 미처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망의 구도를 조각보에 새기고 싶으셨는지 모른다. 어머니 조각보의 기본 소재는 세모이다. 색깔이 다른 두 조각의 세모가 맞추어져서 바른 네모가 되고 다시 긴 네모, 마른 모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법이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면서 카드 섹션처럼 화려하고 다채롭게 뻗어 나갔다. 거기에 오색 구슬로 장식하고 꽃도 만들어 어머니만의 개성을 연출한다. 조각보의 문양과 배합에 아기자기한 효과를 더하면서 꿈꾸는 길을 새겼을 것이다. 아름답게 툭 트인 고등길, 그 길은 당신이 지향하던 이정표였음이 분명하다. 젊은 이웃들이 붙여준 별명은 문화재 할머니였다. 저는 올해 81살입니다. 나이 들면 모두들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며 하루하루 힘들어하지요. 사실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몸 따라서 약해지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흐름이지. 제 나이 즈음에 글쓰기는 더구나 수필은 삶에 큰 위안을 주는 듯합니다. 방안 책장 가득히 읽을 책들이 놓여있고 아직은 글도 쓸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네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길어져도 답답하거나 무료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글 쓰는 후배들과 차 한잔의 여유도 즐겁지만 아직은 코로나19를 피해야겠죠. 여행도 불가능하고 자식들 집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우니 컴퓨터 앞에서 써놓은 글 퇴고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린답니다. 비올수록 짜임새가 느껴지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있죠. 주부 여러분, 제가 글쓰기를 권하는 뜻은 훗날의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힘들겠다 싶어도 한번 도전해보는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가 풀리고 나면 수필 강의도 다시금 시작될 것이니 마음 다잡아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수필학 이론서도 있죠. 저는 2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강의실에 나가서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 글을 쓸 때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그 토박이 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문우 손정란 수필가가 피어라 토박이 말이라는 사전을 엮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입을 했지요. 제 작품에다 적절하게 양념 삼아서 써두면 후세들이 먼 훗날 우리 토박이 말을 읽고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요. 주부 여러분, 저는 유명한 수필가도 훌륭한 수필 강사도 아닙니다. 다만 주부로서 열심히 살아왔고 글쓰기를 나름 좋아하기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 하나 심어보자는 의미로 오늘 용기 내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신 전 경남수필문학회장 이정옥 수필가님께 제 수필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구양수의 문장수업 3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이 읽어라. 둘째, 많이 생각하라. 셋째, 많이 지어라. 자,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장 수업의 원칙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보시고 문장 수업 3다. 첫째, 많이 읽어라. 둘째, 많이 생각하라. 셋째, 많이 지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하룻밤. 방 안에 들어서니 수수한 빛깔의 벽지를 배경 삼아 걸린 횃대가 눈길을 끈다. 나지막한 고가구 몇 점, 다소곳이 앉아있는 고저녁한 꾸밈새도 정겹다. 쉬어갈 나그네를 배려하여 정갈하게 수납장 비워둔 집주인의 속내를 가늠해보면서 챙겨온 여행용품을 주섬주섬 정리해 놓는다. 낯설지 않은 편안함에 느슨해진 마음으로 손깍지 베개 삼아 방바닥에 몸을 뉘인다. 99칸 전통 한옥의 쓰임새에 따라 지어진 건물 중 사랑채에 들었다.
온돌방 옆 여닫이 문 밀치고 문턱을 넘어서는데 널따란 대청마루가 발바닥에 대인다. 사랑박 옛 선비들이 경전을 논했다던 담경헌 자리다. 빙 둘러앉아서 독후감과 회원의 작품 합평회가 열린다. 소풍 겸 기행인데 늘 하던 대로냐고 투덜대면서도 열기는 여전하다. 진지한 토론과 회의를 마치고야 놀이와 우스갯소리에 까르르 웃음꽃이 핀다. 밤이 깊도록 떠들며 놀아도 시비 거는 이 없어 마음이 홀가분하다. 자정이 넘을 무렵에 잠자리에 든다. 온돌방에 몸을 눕혀본 지 얼마만이던가. 한옥의 높지 않은 천장이 외풍을 줄이고 온돌 방구들의 은근한 온기를 목화솜 이부자리가 머금어 주었는지 한기를 모르고 잠이 들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잠자고 개운한 아침을 맞는다. 조촐하게 차려낸 가정식으로 아침 끼니를 때우고 한옥을 뒤로 한다. 재래식 직관과 정직관만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이외는 전통 한옥 그대로 두어서 객이 머물 동안 불편을 줄인 절충식 한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돌담으로 에워싸인 기와집들과 고전미가 돋보이는 목초 건축물, 격자문의 장호지, 뎃돌로 내렸을 때 당긴 줄 잡아 신발 신으며 양반 흉내 내어본다. 아마도 감회가 오래 남을성 싶다. 옛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묵고 양반 걸음으로 저택의 소설 대문을 나선다.